네,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설 명절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예년과 다른 명절 분위기 속에 곧 있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밥상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는데요. 네, 어떤 정치권 이슈들이 주목을 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 정치권에서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밥상머리 민심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 설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또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 연휴 핵심 키워드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꼽고 싶으십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설 명절이면은 다음 대통령 누가 될까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설에는 아무래도 백신이 주제가 되지 않을까 백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연령별로 백신의 접종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백신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백신과 재난지원금이 서울시장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네. 뭐 이 정도 재밌는 분석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원장님은 어떤 핵심 키워드 꼽고 싶으세요? 가족 간에도 5인 네. 이상 집합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아무래도 기승객이 확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별 민심의 교차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 확 낮아질 텐데요. 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와 위기 극복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서 부동산이나 뭐 세금 폭탄 뭐 이런 데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이 주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뭐 아무래도 이번 명절은 정치보다는 경제나 코로나19 좀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정치 이슈를 들자면 역시나 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가장 좀 큰 이슈가 네,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상대결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3자 구도로 예상을 했을 때 박영선 후보가 앞서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3자 구도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 나가는 건 이제 당연한 결과죠. 우리 한국 사회가 보편적으로 이제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나눠 보면요. 진보나 보수가 한 40% 가까이 되고 중도는 20% 미만이 나옵니다. 그 사회 계층 조사를 오랫동안 해봐도 그런 차원에서 당연한 구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후보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박영선 장관의 인지도도 높고 그다음에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웨이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또 이미지가 흔히 하는 말로 좀 똑똑하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박영선 장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요 적합도, 선호도, 뭐 비호감도 이런 거 해보면은 적합도가 잘 나와요. 아, 네. 적합도가 잘 나온다는 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분의 이미지가 똑똑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런 측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선 장관이 제일 잘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권 주자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인지도죠. 네네. 그 정도로 보입니다. 네. 네. 글쎄 원장님은 일단 박영선 지금 전 장관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뭐 지금 저 인지도나 네. 또 그간에 그 원내대표도 하셨고 노출된 정도를 보면 우상호 의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노출돼 계시고 지지 기반도 좀 비교적 탄탄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이 서울시장 선거는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본인이 이 정당의 기반 외에 각자의 자기 독자적인 기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나왔을 때 보통 10% 이내, 10% 이상 얻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3등 후보라 하더라도 2018년도 선거에 보면 3등을 했던 안철수 후보가 19.5%를 얻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후보가 갈리는 정당이 진다. 이게 이제 정설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은 역대 서울시장이 지금까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8번의 선거 중에서 특정한 정치 환경에서 치러진 선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1995년에 DJP 연합으로 인한 민주당 자민련 공조됐을 때 선거, 그다음에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고 일어났던 선거, 그다음에 201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영향을 받았던 선거를 빼고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에서는 보통 3% 이내의 격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야권이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꼭
누가 이긴다고 장담은 할 수 없는 초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된다는 가정하에 박영선 후보와의 또 양자 대결 그 결과도 함께 나왔는데 안철수 대표의 아주 근소하게 좀 앞선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건 네, 어떻게 아까 제가 생각이- 말씀드린 네. 것처럼 3% 인구수로는 대략 한 30만 명 이내에서 네네. 실제 선거가 결판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게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오차 범위 이내로 나오는 게 그런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요. 네네. 네. 선거 당일로 갈수록 점점 더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상당히 좀 접전 양상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뭐 접전이 된다고 보는데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른 차이는 저는 있다고 네네. 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양자구도에서 안철수 대표가 잘 나옵니다만은 이 안철수 대표는 실제로서 득표율은 좀 떨어질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역량입니다. 네.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정책 선거를 주도할 만한 역량이 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정치적 성향인데요. 중도 지향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바쁜 시기에 휴일도 아닌데 억지로 현장까지 나와서 투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안철수 대표의 득표율이 보면은 기존의 여론조사보다 늘 적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대통령 선거라든가 지난 시장 선거 때 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안철수 대표의 본선 경쟁력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때 표의 결집력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에서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근접해서 접전을 벌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살짝 다른 그런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여론조사는 경향이지 네, 현실과 물론입니다. 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박 원장님께서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확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변수는 따로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금태섭 의원이 참여함으로 해서 야권의 로드맵은 저는 완성이 됐다고 네. 보고요. 누구든지 지금 그 열차에서 내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궐선거는 대개 일반적으로 30%가 안 됩니다. 투표가. 많이 관심을 받아도 40%를 넘기기 힘들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당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은 조정을 받을 걸로 보고요. 예.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도 한 달 전에 비해서는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상호 예비 후보가 이제 어제 SNS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일단 박 시장 지지 기반에 대한 어떤 포섭을 위한 행보로 보여집니다만 야권이나 피해자에 대한 좀 2차 가해다란 비판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박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우상호 의원의 이게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략적 의미는 없다. 전략적 의미 이제 본인은 전략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전략적 의미는 저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인 이제 친분 관계에서 뭐 추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원순 시장의 또 공과가 있는 겁니다. 뭐 제가 그런 예를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돌아가신 분도 있고 탄압받은 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2차 가해다 이렇게 하면은 좀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의 지난번에 그 원내 행정실에서 만든 문건에서 성폭력 프레임이라는 뭐 오타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선거를 또 이걸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좀 나쁜 전략이다. 네. 이거 역시 나쁘게 보면 2차 가해 아닌가요? 이런 네. 생각이 드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비판하는 게 맞지 과도하게 하는 건 역시 저는 국민들도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거든요. 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의 지지층들을 안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있었다라고 보고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앞서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내 견선보다는 본선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네. 화합적이고 그다음 산업 정책이라든가 또 공간 개발이라든가 이런 정책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지지율 구도에 따라서 조금의 어떤 스탠스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야권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문제되어 왔던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매우 부적절하고요. 뭐 제가 볼 때도 그걸 해서 지지 기반을 굳히는 데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공당의 대표가 성추행 의혹으로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을 걸고 들어간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맞는 것이죠. 맞고 서울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서울 시민을 무시한 몰지각한 처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단연 이제 화두가 가덕도 신공항이 될 텐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덕도 지지 또 공약까지 내세웠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가덕도 공항 이슈 어떻게 좀 작용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부산 가셨을 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셨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큰 차질 없이 국회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원래 이 문제가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서 관문공항으로 처음 제기가 됐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됐는데 그게 대구 경북 지역이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지역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건 일견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고요. 네. 그 부담은 민주당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26일 날 법안 처리를 공언을 해놓은 상태지만 그렇습니다. 그 전에 국토위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위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도 결국 TK 민심을 신경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내 반응은 국민의 내의 반응은 점차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이 예. 공항 이슈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네. 일단 뭐 개인적인 부분에 저는 이제 TK가 고향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TK입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가덕도 신공항을 10년 전부터 찬성해 왔습니다. 아, 네네. 예, 왜냐하면 이 경제적 효과로서의 공항에 입지라는 것이 항만과 가까운 곳이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뭐 꾸준히 해왔던 거고요.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이 수도권 중심의 원핵 발전이 아니고 하다못해 거점 발전 지역이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부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정책 이슈가 재밌어 주려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가덕도는 그나마 10년 이상 우리가 토론을 해왔기 때문에 웬만큼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이제 뜬금없이 던진 한이 터널 같은 경우에는 해저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합리성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한번 반짝하고 지금 이슈가 못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찬반이 있어가지고 갈등 구조를 양산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PK와 TK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 법률의 통과에 있어서 네. 국민의힘이 통과를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동의해버리면 이 갈등 요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슈는 폭발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순간에는 이 지역 간 대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슈가 굉장히 좀 휘발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두 사례 가운데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예상을 해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재보궐 경선 레이스 자체의 특징이 좀 적군도 아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결혼 출산 지원 공약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같은 당 후보들이 비판에 나서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나경원 후보나 우상호 후보가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부산시장 출마에 나선 이현주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서울시장 우상호 예비후보의 과거사를 좀 거론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번 경선 레이스를 좀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먼저 조 원장님께서. 선거운동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조직 기반 선거로부터 매체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건 시대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선거운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체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가면 아무래도 선거 지역에 국한을 받지 않게 되고요. 당이라든가 후보 간에도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슈 선점을 하고 상대 후보를 낙인 찍기를 하면서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매체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환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게다가 보궐선거는 전국적인 단위에 동시에 이루어진 선거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만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라든가 국민들도 그 부분에 눈길을 주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슈 선점을 위한 좀 매체 중심의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네.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나경원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이나 복지 정책 가지고 뭐 난타전하는 거 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기 안철수 대표나 이 금태섭 의원 같이 전혀 정책 공약은 보이지 않고 이 게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는 그런 쪽이 오히려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의원의 공약이 이제 이 공약이 뭐 1억 원 주겠다는 부분, 그다음 또 기본소득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민주당표 공약들인데 나경원 의원이 조금 이해도가 좀 떨어지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이 신혼부부들에게 1억을 주자라는 예. 것이 서울이 인구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외곽에 저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혼부부들도 서울에서 들어와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부동산이라는 건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이 정쟁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정쟁이라는 것도 정책과 연계되면 좋은데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장에 출마하신 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우상호 의원을 이제 저격을 했는데요. 네네. 뭐 한편으로 추론입니다. 제가 뭐 제 나름의 상상인데 상상을 해보면은 이현주 의원께서 부산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이 난타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당 후보인 이제 1위 하고 있는 박형준 후보의 이제 사생활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 이 흔히 하는 말로 엮으려고 예. 이렇게 머릿말로 던진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설을 앞두고 호남을 방문을 했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기본소득 그 이슈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 대권 주자들의 행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호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광주 민심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광주에 재선한 단체장이 별로 없습니다. 예. 다선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만큼 이 광주 민심이 역동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광주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피부적 접촉도를 높이는 것이 광주 민심을 잡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진보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개혁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이 광주 민심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약체 후보로 불렸습니다만은 광주 경선에서 뒤집으면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광주를 자주 접촉하는 것보다는 광주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에 호응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네.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제가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중심, 공약 중심의 좀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소 좀 개혁적인 입장을 보여야 광주의 민심을 얻을 것이다 하셨거든요. 동의를 하시는지요? 제가 여권 후보들을 야권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선거 운동 전략이나 운동 방식이나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치 전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기반을 방어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지 기반이 있는데 그것이 당연히 자기 지지 기반이니까 당연히 자기를 지지해 줄 것으로 오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몇 달 동안에 지지율이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호남 지역에서의 자기 지지율을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그 점에서 정세균 총리도 호남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자기 지지 기반을 방어하기 위한 행보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어떤 경우든 한번 이탈했던 지지층이 다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노력도 상당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특히 이낙연 대표께서 호남을 중시하는 행보를 하시는 건 알겠는데 네. 효과가 금방 반영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 기본소득제를 이재명 지사는 이슈화 전략으로 딱 내세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슈화 전략이라고 그럴 때 중심 전략을 쓸 때 국민들이 관심 사항이어야 되고 찬반이 명확해야 되고 그것이 후보의 이미지나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을 해야 좋은 이슈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이재명 지사는 강력한 자기의 노선을 제대로 밀고 나가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슈의 찬반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는 이재명 지사의 기반이나 이슈를 더 강화시켜주는 결과로 기결될 거다.
상황이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좀 효율적인 그런 전략을 펼치고 예, 정책 있다. 전략이라든가 메시지 전략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네, 그렇게 그 이제 보입니다. 당내 견제가 상당히 좀 심화하고 있다. 뭐 일부에서는 뭐 탈당성 얘기들도 있고요. 그럴 일은 예, 없습니다. 물론 예, 그럴 이제 일은 없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탈당설요? 아니 그 기본소득 네, 이재명 지사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말씀하신 거 이제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쉽게 이제 이 말도 쉽지 않은데 선호의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호의 강도. 좋아하는 것의 강도. 좋아하는 것의 강도가 높은 정도를 쥐고 있어야지만 이 경선에서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적인 사람,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적인 사람. 왜냐하면요. 당내 경선까지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강한 자기 집도끼를 제대로 지키고 있어야지만 경선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 기본소득제라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낙연 그 대표께서는 친문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핵심축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정치권 이슈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